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모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모듈이 뭐였었죠?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분리된 시스템을 이제 각각의 기능으로 하나씩 분류를 해놓은 게 모듈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브루틴,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 내의 프로그램, 작업 단위 등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고, 그 모듈의 기능적인 독립성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기능이 서로 독립적임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와 응집도에 의해 측정이 된다라고 했으며, 그 모듈의 독립성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모듈의 결합도는 약하게 해줘야 되고 응집도는 강하게 해줘야 하며 모듈의 크기는 작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게. 자, 그래서 그 모듈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구성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성질이 이제 모듈의 독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배웠었던 게 결합도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죠. 결합도가 뭐였어요? A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B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A와 B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를 연관 관계를 이제 우리가 결합도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의존성이 당연히 낮을수록 얘와 얘가 서로 의존하는 게 약하면 약할수록 A가 독립성이 높고 B도 독립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느슨하게 연결되어야지 이제 그 모듈 간의 관계에 대한 강도가 약해야지만 독립성이 높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공부를 했었고, 우리 이 순서를 꼭 외워둬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스, 제외, 공매 이렇게 해서 결합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 결합도는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그 기능, 그 자료에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의 결합도인 거고, 공통 결합도는 공유되고 있는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가지 모듈이 사용할 때의 결합도, 그리고 외부 결합도는 어떤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데이터 변수를 참조할 때의 결합도, 제어 결합도는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나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결합도. 그래서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을 해가지고 하위 모듈이 상위 모듈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제어 결합도였었고요.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 자료 결합도는 딱 자료 요소로만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구성될 때의 결합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를 이제 실생활로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어요. 우리 모듈이라고 따지면 A 모듈, B 모듈. 제가 예시를 드는 거는 A 부서, B 부서. 그랬을 때 A 부서가 B 부서의 내부 문서나 뭐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직접 들어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통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라고 했어요. 전 부서가 같은 이제 엑셀 파일을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역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바꾸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 거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친구는 뭐 예를 들면은 기획부서에 있는 친구가 개발부서에 있는 친구한테 이 버튼 누르면은 반드시 뭐 팝업 창이 떠야 돼 라는 식으로 동작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럴 때가 이제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A 부서하고 B 부서가 회의를 해요. 전체 회의를. 그랬을 때 회의록 같은 것만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제목, 회의록에 대한 제목들만 공유를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것만 이제 깔끔하게 뭐 나 고객 아이디가 필요해 이러면은 마케팅 팀에서 뭐 개발팀한테 그 고객 아이디만 딱 전달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약할 때 그런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나갈 거는 응집도입니다. 자, 응집도는 그럼 뭔데?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는 결합도가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 이 모듈 각각의 모듈들의 연관 정도를 봤다라고 하면은 응집도는 모듈 하나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집도는 당연히 어떨수록 좋겠어요?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뭉칠수록 좋은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약할수록 당연히 얘와 완전 관련 없는 얘네들이 막 뭉쳐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뭐 쇼핑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여기는 뭐가 좋을까요? 아예 상관없는 거.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얘와 얘는 아예 상관이 없는 요소들인 건 거잖아요. 그럴 때. 자, 그래서 우리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기능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약한 응집도이고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은 응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 순교, 절시, 논우 요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단계를.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강력한 기능적 응집도부터 보게 되면은 너무 자,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딱 하나의 기능만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로그인 모듈, 뭐 아니면은 계산기 모듈 이런 식으로 계산기는 딱 그 계산하는 기능만 하는 거고 로그인도 딱 로그인 기능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기능적 응집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출력이 다음 입력 데이터로 출력 데이터가 그 다음 활동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A가 일어났어요. 그 A를 이제 작업을 했을 때 B라고 하는 출력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출력 데이터가 이제 다음 활동에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C라고 하는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는 요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하고 절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를 헷갈려 하십니다. 자, 왜 그래요? 이름이 비슷해요. 순차적이다, 절차적이다. 자, 그래서 나는 A, B, C만 생각을 하고서 얘 절차적 응집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차적 응집도가 뭐다? 출력 데이터를 다음 활동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A, B, C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이 다음 입력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계산 프로세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환적 응집도. 자, 근데 얘는 교환적 응집도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통신적 응집도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이 이름이 똑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친구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그것들은 이제 같은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고객 아이디라던가 뭐 주문에 관련된 것들도 같은 내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을 할 때, 자,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친구들이 통신적 응집도, 교환적 응집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차적 응집도. 얘 순차적 응집도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를 이제 절차적 응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여기 또 있죠. 이 내용만 보고서 여기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 보고서 순차적 응집도인가? 라고 이거 너무 쉽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뭐다? 절차적 응집도다. 그래서 이 절차적 응집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절차에 따라 수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로그인한 사람에 대한 권한을 확인을 하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뭐 문서를 본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절차적 응집,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 이제 절차적 응집도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작성할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시에 수행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킨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 동시에 이제 수행이 되는 작업일 경우에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작성할 경우의 응집도를 시간적 응집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논리적 응집도입니다. 자, 논리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뭐 논리적, 유사성격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같은 범주를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열고 닫고 삭제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범주가 같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논리적 응집도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열고 닫고 삭제하는 거 좀 다 각자의 기능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구성된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련 없는 애들끼리 기능이 모여져 있다라는 건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하고 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고 걔네들을 또 뭐 그게 아니라 뭐 정렬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뭐 그런 거 아예 다 상관없는 기능인 거잖아요. 뭐 다른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학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요리를 가르쳐요. 뭐 아니면은 뭐 옆에서 또 노래를 불러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 내용들로 이제 아예 이제 상관이 없는 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들었던 건 진짜 실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원래 함수 하나에는 뭐 구구단 출력 기능 이러면은 구구단 출력하는 기능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얘는 하나의 함수에서 뭐 DB 연결도 하고 다른 뭐 UI 갱신하는 것도 하고 로그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부 처리할 때 이럴 때 이제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된다? 결합도는 A하고 B가 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친구, 응집도는 자기 내부에서 얼마나 똘똘 뭉쳤는가를 보면 된다.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으며 이제 결합도는 필요한 값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며 응집도는 하나의 기능만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펜인, 펜아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펜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개념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를 의미를 하고요. 펜아웃은 어떤 모듈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모듈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펜인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재사용 측면에서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펜인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 장애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단일 장애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요소들을 의미를 하며 단일 실패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A의 펜 2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in 뭐예요? 안에 들어오다 라는 건 거잖아요. out은 뭐예요? 나가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친구 있나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A의 펜 2는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0인 건 거죠. 들어오는 친구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B의 펜이는 B는 1이죠. 왜? 지금 자기를 기준으로 위로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건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의 펜이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C도 2도 펜인이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의 펜아웃은 얼마일까요? 자, 아웃은 본인의 기준으로 모듈에서 나가면 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펜아웃이다. 자, 지금 A에서 몇 개 날아갔어요? 하나, 두 개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A의 펜아웃은 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거고 그러면은 B의 펜아웃은 얘 지금 하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펜아웃은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펜인,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아웃, 펜아웃 이라고 외워두세요. 왜냐면은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NS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S 차트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박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생김새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NS 차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간트 차트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우리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열된 친구들이 간트 차트였었잖아요. 우리 NS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누가 봐도 박스들이 이렇게 나열된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박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는 이유 오케이 알 것 같다. 자, 그래서 조건이 복합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얘가 표현을 하는 거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선택적인 그런 세 가지 제어 논리 구조를 표현함에 있어서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그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한 친구. 이 친구가 뭐다? NS 차트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위 모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위 모듈이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여러 동작 중에서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모듈로 구현한 것을 이제 우리가 단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단위 모듈로 구현되어 있는 그 하나의 기능을 또 단위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독립적인 컴파일이 가능하며 다른 모듈에 호출되거나 삽입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단위 모듈을 구현하는 과정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우리 기능 및 코드 명세서나 설계 지침과 같은 단위 기능을 명세화하는 단계로서 모듈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출력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입출력 기능을 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에는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단위 기능별로 모듈을 구현하는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단위 모듈이 무엇인지,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 그 하나의 기능은 단위 기능, 이렇게 연결 지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IPC 이 친구 중요합니다. 왜 나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IPC는 모듈 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간 통신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IPC의 대표적인 메소드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쉐어드 메모리입니다. 자, 우리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친구는 공유 가능한 메모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수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방식이 특징이고요. 우리 소켓이라고 하는 친구는 네트워크 소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는 방식. 자, 그리고 세마포어라고 하는 친구는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 자, 그리고 파이프 앤 네임드 파이프라고 해가지고 파이프라고 불리는 선입 선출의 형태로 구성된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해서 통신하는 방식으로서 파이프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용 중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프로세스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통신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메시지 큐잉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식. 그래서 얘는 비동기 통신에 적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라고 하는 친구 오케이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모듈 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이구나. 방금 전에 이제 동기하고 비동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동기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요청을 보내면은 동기식은 어떤 친구가 요청을 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이를 기다리는 즉 요청과 응답의 순서가 보장되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블록 상태가 된다. 이때는 자, 그래서 나 요청 보냈어. 이거 해결해줘. 이러면은 얘가 이제 응답 보내고 얘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이게 바로 동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동기식은 동시에 수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자기가 요청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 전까지 나 이거 해줘. 그러면은 이제 아직 응답 안 왔어요. 그래도 나 이거 또 해줘. 그러고 있다가 얘가 뭐 이거에 대한 응답을 보내요. 뭐 그랬을 때 또 얘가 나 이거 요청해줘 이러면은 얘가 마지막에 또 이거 나 처리 초반에 네가 아까 부탁했던 거 이것도 네가 아까 부탁했던 거 이런 식으로
동시에 수행되지 않고 요청과 응답에 대한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이제 비동기식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행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동기식과 반대로 요청을 보내더라도 응답이 언제 오든지 언제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PC가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그 IPC의 대표적인 메소드 5가지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단위 모듈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단위 모듈은 단위 기능으로 구성된 그 모듈을 이제 우리가 단위 모듈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그 단위 기능으로 구현된 모듈이 정해진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가, 즉 테스트, 검증하는 것을 이제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대요?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고 부르며 단위 모듈에 대한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잡아낼 수 없다. 왜냐면은 한 가지 조그만한 기능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얘네들이 잡아낼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걸 볼 텐데 테스트 케이스가 뭔데? 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그 명세서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증이 누락이 될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검증을 반복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를 할 수가 있겠죠. 낭비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스트 케이스를 꼭 작성을 해야 되고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개발을 했어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입력값은 이걸 입력을 해가지고 출력값은 예상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성해 놓은 그냥 자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식별자, 테스트 항목, 입력 명세, 출력 명세, 환경 설정, 특수 절차 요구, 의존성 기술.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입력 데이터, 테스트 조건, 테스트 수행 시에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이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뭐 윈도우 10 이상에서 돌려야 한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특수 절차 요구라고 하는 거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테스트 케이스들 간의 의존성이 뭐 어떤가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모듈.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거는 단위 모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공통 모듈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공통 모듈이란 이름 그대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쓰고 쟤도 써요. 계속적으로 쓰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로그인 할 때 뭐 공용인증서, 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은 여기서도 쓰이고 저쪽에서도 쓰이고 이러니까 공통 모듈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코드 중복을 줄이고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그 공통 모듈을 구현을 할 때는 그 해당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명세 기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통 모듈의 명세 기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정확성. 진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시스템 구현을 할 때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작성해줘야 된다. 자, 이제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거죠.
뭐 이거는 좀 다른 예시긴 하지만 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타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뭐 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고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 기능들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며 추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들에 대한 요구사항의 출처 어디서 왔는지 얘네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사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 거죠. 자, 얘는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 이미 개발된 기능들을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능 개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해요. 자, 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지금 쓰기 편하게 최적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줄어들게 될 거고 사람이 이제 조금만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 거고 시간도 당연히 절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사용법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이 재사용의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함수와 객체,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함수와 객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라던가 메소드 단위의 그런 함수들,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수정 없이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신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등의 이제 다양한 수준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모듈을 설계하는 방안은 뭐다? 우리 아까 전에도 계속 공부했지만 결합도는 줄여야 하고 응집도는 높여야지 모듈의 독립성은 높아질 거고 그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재사용도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잡도와 중복성은 줄여야 하며 일관성은 유지해 나가야 하고 모듈의 기능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지나치게 제한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모듈의 크기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크기로 분해를 해야 하며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모듈 간의 계층적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서 그 관계를 정의하는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안 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라고 하는 거를 볼 텐데 코드가 무엇이냐? 우리 자료의 분류, 조합, 집계,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부르고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며 이 코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처리의 효율과 처리된 정보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코드의 주요 기능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식별 기능, 데이터 간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분류 기능, 특정 기준이나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룹할 수 있으며 배열 기능은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나열을 할 수가 있고 표준화 기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준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음. 자, 그리고 간소화 기능. 복잡한 데이터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구나. 아,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5가지 기능들을 다 주요 기능들로 이제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코드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는 건 거죠. 자, 첫 번째 순차 코드입니다.
자, 순차 코드는 순서 코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일련버드 코드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냥 자료가 발생된 순서, 크기 순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냥 차례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를 그냥 부여하는 타입이 이제 순차적인 코드, 순차 코드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블록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코드와 대상 항목에서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블록을 구분을 해서 그 블록 내에서 일련 번호를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구분 코드라고도 부른다. 자, 그래서 뭐 1001부터 1100까지는 총무부서야 라고 얘기를 하고 뭐 1101부터 1200까지는 영업부서야 이런 식으로 그 코드들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 코드, 블록 코드, 블록으로 나누니까 이제 블록 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진 코드라고 하는 거는 그 코드와 대상 항목을 0부터 9까지 10진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다시 또 10진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 도서 분류식, 우리 도서관 가게 되면은 뭐 100, 뭐 700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여긴 인문, 뭐 여기는 과학 이런 식으로 막 라벨링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 가보면은 숫자적으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10진 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블록 코드로 묶여져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부여져 있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코드와 대상 항목을 분류를 하고 필요한 만큼 다시 반복을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천은 공항이면 공학이 아니라 공학이죠, 공학. 자, 그랬을 때 1100은 소프트웨어 공학, 뭐 1110은 뭐 소프트웨어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1000은 공학 거기서 뭐 1100은 소프트웨어 공학 뭐 소프트웨어 설계는 1110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10진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룹 분류 코드, 그리고 연상 코드, 그리고 표의 숫자 코드, 그리고 합성 코드까지. 우리 그룹 분류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분류 안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1번은 본사고 2번은 지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사에 뭐 인사부서에 인사과 자 그리고 뭐 2번은 지사에 인사부에 뭐 인사과 이런 식으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것들을 이제 그룹 분류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상 코드라고 하는 거는 관계 있는 숫자나 문자, 기호를 이용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인치 TV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뭐 우리가 한국어로 40인치 TV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TV 40 이런 식으로 있어도 아 그냥 얘 40인치 코드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 뭐 하나 더 예시를 들면은 막 220V 이런 식으로 램프에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 얘 220V의 램프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할 거고 뭐 이게 아니다 뭐 충전기나 이런 데에서도 뭐 이거는 뭐 물론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는 거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아, 그 램프가 15W짜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 있는 숫자와 문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이 이제 연산 코드. 우리 표의 숫자 코드라고 하는 거는 길이, 넓이, 부피, 지름, 높이 뭐 이런 등 물리적인 수치를 그대로 코드에 적용하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뭐 120에 720에 1500이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뭐 두께는 120이고 폭은 뭐 720이며 길이는 1500인 그런 뭐 나무 판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숫자들이 써져 있으면 그 물리적인 숫자를 그대로 코드에 적용하는 것들, 그게 바로 표의 숫자 코드. 그래서 얘네들은 유효 숫자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뭐 합산 코드라고 하는 거는 연산 코드에 순차 코드 이런 식으로 붙인다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치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은 우리 뭐 아시아나 항공 여행기 뭐 707번 편 이러면은 뭐 AS 707 뭐 이런 식도 있고, 대한항공이라고 해서 뭐 코리아 105번 항공기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연산 코드, 뒤에는 순차 코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코드를 조합해서 만드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합성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패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 별표 3개 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모듈 간의 관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및 배경, 실제 적용된 사례, 재사용이 가능한 샘플 코드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증된 해결 방법들을 설계한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그런 건 거죠. 자, 저희가 후배 개발자하고 선배 개발자가 있어요. 그 선배 개발자가 이럴 때는 이렇게 짜는 게 좋아 라고 이제 이런 거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 패턴의 분류, 요것들 3가지, 여기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디자인 패턴 안에도 세부적으로 그 예시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버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좀 많습니다. 우선 디자인 패턴의 분류 3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뉘느냐? 첫 번째 생성 패턴, 두 번째 구조 패턴, 마지막 행위 패턴으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생성 패턴이란 무엇인데? 라고 하면은 클래스나 객체의 생성과 참조 과정을 정의한 패턴, 즉 객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패턴을 이제 생성 패턴에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쉽도록 클래스나 객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더 큰 구조로 이제 만드는 패턴, 즉 객체와 클래스의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구조 패턴. 그리고 마지막 행위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복잡한 그 시스템을 얘도 더 큰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객체들 간에 이제 상호작용하는 방법,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 즉
객체 간에 행동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나열해 놓은 친구들이 이 행위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설계 방법을 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얘네들에 대해서 구조, 생성, 행위 요 그 세 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들에 대해 제가 따로 지금 자료를 넘겨드리기는 했었죠. 그 사이트. 자, 우리 생성 패턴부터 보도록 할 텐데 얘는 내용이 이제 생성 구조 행위를 다 보려고 하면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패턴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죠? 객체의 생성 방식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성과 참조 과정을 정의하는 패턴을 이제 우리가 생성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클래스와 객체의 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두는 거고, 행위 패턴은 어떻게 동작할까 상호작용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생성 패턴 5가지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팩토리 메서드, 추상 팩토리, 빌더, 이제 프로토타입, 싱글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팩토리 메서드부터 볼게요. 자, 팩토리 메서드 봤더니 부모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지만 자식 클래스들이 생성될 객체들의 이제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자, 우리 가상 생성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위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하고 실제 생성하는 것들은 서브 클래스가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외우는 방법만 여기다 작성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팩토리 메소드 뭐 하는 친구다? 객체 생성을 서브 클래스에 맡긴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법으로는. 그래서 가상 생성자 패턴 오케이 팩토리 메소드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추상 팩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알기로 23년인지 24년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때 나왔던 거는 24년도 1회 시험에는 요 추상 팩토리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추상 팩토리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라는 건 거죠. 자, 추상 팩토리는 관련 객체들의 구상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도 그들의 패밀리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연관 의존하는 객체들의 그룹으로 생성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관련 객체 집합을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UI 테마별 팩토리가 이제 예시가 될 거고 공장을 여러 개 모아놓은 상위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상 팩토리.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빌더. 빌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잡한 객체를 단계별로 그러니까 즉
작게 분리된 인스턴스를 건축하듯 조합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객체의 생성 과정과 표현 방법을 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일한 객체 생성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만드는 친구 빌더 복합적인 객체를 생성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을 생각을 해보면은 집보다 좀 더 다른 거. 햄버거. 우리 햄버거 만들 때 빵 깔고 야채 깔고 패티 깔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토마토 깔고 이런 식으로 조립식 건물을 짓듯이 각 단계를 이제 하는 친구가 빌더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객체를 단계별로 생성하는 친구, 오케이, 빌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토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지금 그림이 보여주듯이 원본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은 문서 복사하고 뭐 캐릭터 복사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코드를 그들의 클래스들에 의존시키지 않고 기존의 객체들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 그래서 암기할 때는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면은 완전한 그 제품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친구, 복사로 찍어내는 도장인 거구나. 자, 그래서 얘는 비용이 좀 큰 경우에 이제 주로 이용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적인 원형을 만들고 그것들을 복사한 뒤에 필요한 부분들만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패턴이 이제 프로토타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싱글톤 패턴. 자, 싱글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된 객체를 어디서든 참조할 수 있지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조할 수는 없음이라는 거. 자, 그래서 클래스 내에 인스턴스가 딱 하나뿐임을 보장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싱글톤인 거잖아요.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하나만 생성을 해가지고 그 생성된 객체를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한 클래스에 한 객체만 존재하도록 제한을 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게 함. 예를 들면은 프린터 관리자 같은 것들이 되겠죠. 싱글, 혼자라서 한 명만 생성 가능해.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성 패턴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 구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나 객체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더 큰 구조를 만드는 그런 패턴이 구조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댑터부터 보게 되면은 얘는 호환되지 않는, 지금 얘 보면은 얘는 2개씩인데 지금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호환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객체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 즉, 인터페이스 호환 안 될 때 중간 변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일본 가게 되면 돼지코 들고 가잖아요. 그 220V랑 맞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그 돼지코 어댑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호환성이 없는 친구들을 다른 클래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친구. 그래서 나는 기존의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인터페이스가 너무 일치하지 않잖아. 이럴 때 이용하는 친구 어댑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릿지. 자, 브릿지라고 하는 친구는 큰 클래스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클래스들의 집합을 두 개의 개별 계층 구조로 나눈 후에 각각의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를 브릿지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얘는 기능과 구현을 두 개의 별도 클래스로 구현을 해가지고 서로가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써보면은 기능과 구현을 분리하여 독립적 확장하는 친구. 예를 들면은 TV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리모컨을 각각 그 기종별로 나눠 놓는 거죠. 분리를 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다리를 놓고서 따로 가겠다. 자, 그래서 기능과 구현을 분리를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확장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얘네들이 다 한국어로 컴포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트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객체를 가진 복합 객체와 단일 객체를 구분 없이 다루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턴으로서 객체들을 트리 구조로 구성을 해가지고 디렉터리 안에 디렉터리가 있고 복합 객체 안에 복합 객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 즉, 얘는 트리 구조로 전체 구분 계층을 표현한다라는 거. 즉, 예시로 따지면은 폴더 안에 이제 파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전체의 부분 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층 구조다, 트리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컴포지트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데코레이터. 자, 우리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친구는 객체 간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의의 객체에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른 객체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자, 얘는 기능을 동적으로 덧붙인다. 우리 데코레이션 이런 거, 데코 장식 추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기능에다가 동적으로 계속해서 붙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고, 뭐 예시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라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데코를 장식을 추가를 한다. 오케이, 능동적으로 기능을 확장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지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 개수가 너무 많아요. 퍼사드 패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서브 클래스들을 피해서 더 상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함으로써 서브 클래스의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또는 다른 클래스들의 복잡한 집합에 대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 오케이, 여기서의 키워드는 단순한 게 되겠구나 라고 외워두시고 복잡한 시스템 단순 인터페이스 제공. 자,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외관을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즉 겉면만 제공하는구나. 퍼사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플라이웨이트입니다. 플라이웨이트는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매번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공유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메모리를 절약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작성된 것처럼 객체의 모든 데이터를 유지하는 대신에 여러 객체 간의 공통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램에 더 많은 객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공유 객체로 메모리 절약하는 친구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날아다니면서 재사용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폰트를 뭐 공유를 한다라던가 이런 예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록시입니다. 프록시. 자, 프록시는 다른 객체에 대해 대체 또는 자리 표시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는 원래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므로 당신의 요청이 원래 객체에 전달되기 전후에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기 전에 어떤 친구가 막고 있는 건 거죠. 접근 제어를 하고 있는 그림 보이실까요? 즉, 접근이 어려운 객체와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는 객체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즉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네트워크 연결 이런 데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리 객체로 접근을 제어하는 친구, 이 친구가 프록시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울 때는 대신 연결해주는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프록시라고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구조 패턴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프록시에 대해서 지금 하나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자, 이랬을 때 이 클라이언트들이 프록시 가운데를 타고서는 이렇게 얘를 타고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그 객체한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구나.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이게 뭐다? 프록시 패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제 객체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정보은님 역할도 수행을 하는 디자인 패턴인 거고 미리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제 실제 이용할 때 할당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도 아낄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외워둘 거는 특정 객체로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얘 대리 객체로 접근을 제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행위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임 연쇄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책임 연쇄라고 하는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둘 이상 존재해서 한 객체가 처리하지 못하면은 다음 객체로 넘어가는 형태의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책임 연쇄라고 하는 거 영어로 따지면 앞에 chain of responsibility라고 하거든요. 그 chain, 고리들로 묶여 있어서 그 요청이 이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 그림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 체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즉 키워드는 뭐다? 책임을 연쇄적으로 넘긴다. 고리로 묶여 있어서 그 요청이 해결될 때까지 그 고리를 따라가지고 책임을 넘기는 친구구나. 이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어떤 그 상담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안 되는데요. 상담사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상담사가 이거 제 권한이 아니라 가지고요. 이쪽 관련된 관리자한테 연락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관리자가 책임을 넘겨받는 거죠. 그럼 그 관리자가 근데 제가 사원이어가지고 좀 더 높은 사수한테 연결할게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연쇄적으로 넘기는 거. 줄줄이 넘기는 게 이제 뭐다? 책임 연쇄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커맨드입니다. 커맨드는 뭐냐? 요청을 이제 객체 형태로 캡슐화 해가지고 재이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로그에 남기는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요.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커맨드는 명령을 객체로 캡슐화 요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명령을 객체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커맨드 명령이잖아요. 명령어를 객체로.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명령 객체가 실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실행될 기능이 이제 캡슐화됨으로써 주어진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재사용이 높은 클래스들을 설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추상 클래스에 메서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명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서브 클래스가 선택이 돼가지고 맞게끔 실행되는 특징을 가진 디자인 패턴이 이제 커맨드.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요. 인터프리터입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뭐냐? 언어의 문법 표현을 정의하는 패턴으로 우리 SQL 공부하잖아요. 그 SQL이라던가 통신 프로토콜과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언어 해석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기처럼 문법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수식들을 계산을 하고, SQL을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 인터프리터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자 패턴입니다. 자, 반복자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 구조와 같이 접근이 잦은 객체들에 대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패턴이고요. 그 내부 표현 방법에 노출 없이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한 친구.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순차적으로 접근이 되게 될 거고, 얘는 이터레이션, 반복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비지터 제가 지금 헷갈렸죠? 이 반복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 그리고 컬렉션 반복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복자가 시험에 출제된 게 아니라 방문자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 글자 차이여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는 수많은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캡슐화 해가지고 객체로서 정의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 사이의 의존성을 줄여가지고 결합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즉, 이 중재자라고 하는 친구는 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개의 그 객체들이 자기들끼리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고 있어요? 가운데 중재자를 두고 있죠. 그처럼 객체 간 직접 통신이 아니라 중재자를 통해 통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친구, 중재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멘토입니다. 자, 메멘토라고 하는 거는 객체의 구현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객체의 이전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메멘토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객체 내부 상태를 객체화를 한 다음에 이후 요청에 따라가지고 객체를 해당 이전 상태로 이제 돌려버리는 건 거죠. 즉, 객체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디에다 이제 사용이 되느냐? 우리 컨트롤 Z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여기서 컨트롤 G 누르면은 원칙이 전의 상태로 돌아가죠. 자, 이것처럼 돌아갈 때, 아니면 우리 게임 같은 거에서도 과거로 여기다가 돌아가야 되고 게임 저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친구가 이제 요 메멘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되돌리기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전 상태 복원하는 친구 메멘토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옵서버입니다. 자, 옵서버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객체에 자신이 관찰 중인 객체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알리는 구동 메커니즘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했어요. 그러면은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얘 이거 변했어 라고 그 변화된 상태를 전달하는 패턴이 이제 observer입니다. 이 친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즉 얘가 하는 일은 뭐다? 객체 상태 변화 감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알림까지. 그래서 관찰하고 있다가 알려주고 있는 친구 observer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림도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관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유튜브 알림이 삐롱삐롱 하고 이렇게 뜬다라던가, 그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벤트를 생성하고 발행하고 그런 것들을 수신해야 할 때 이용이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상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객체의 내부 상태가 변경이 될 때 그 해당 객체가 그의 행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 객체가 행동을 변경할 때 객체가 클래스를 변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즉, 객체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동작을 다르게 처리해야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 패턴은 상태에 따라 행동이 바뀔 때, 이 친구는 상태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구나.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ATM기 앞에 있을 때 ATM기가 카드를 삽입하기 전과 제가 삽입을 해가지고 그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게 행동이 다르죠. 왜냐면 제가 카드를 넣기 전에는 뭐 뭘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막 통장 뭐 무통장 입금할 거냐 뭐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뜨는데, 카드 삽입하고 나면은 그 버튼에 따라서 행동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태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친구, 상태 패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체 상태를 캡슐을 해가지고 클래스화함으로써 그것들을 참조하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위 그 내용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변경 시 원시 코드의 수정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유지 보수의 편의성도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겁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략 패턴인데요.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들의 패밀리를 정의를 하고 각 패밀리들을 이제 별도의 클래스들에 넣은 후에 그들의 객체들을 이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우리 전략 패턴, 동일한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개별적으로 캡슐화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정의하는 패턴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줄여보면은 알고리즘을 바꿔 끼움, 상황에 맞게 전략을 변경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내가 이제 맞는 상태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정의한다라는 건 이제 추상 클래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을 각각의 하나의 클래스로 이제 캡슐화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건 거죠. 공항에 내가 만약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내가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뭐 아니면은 내가 태평에서 그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뭐 싸게 내놓을 것이냐, 비싸게 놓을 것이냐,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게 전략을 변경하겠다. 전략 이제 패턴이 되게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자, 우리 템플릿 메소드는 뭔데? 라고 하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를 하지만 해당 알고리즘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자식 클래스들이 알고리즘의 특정 단계들을 오버라이드, 우리 자바 할 때 공부하겠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런 식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들을 이제 템플릿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즉, 상위 클래스에서 골격을 정의를 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세부적인 처리들을 구체화하는 구조의 패턴들. 자,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친구가 템플릿 메소드가 된다. 즉, 얘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뼈대만 만들고, 뼈대만 부모가 만들고, 세부는 자식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템플릿을 정해놓고 그 안에 채워 넣겠다라는 건 거예요. 템플릿이 우리 틀 구조도 이런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뭐 요리 순서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가 마음대로 뭐 후추를 좀 더 친다라던가 뭐 소금을 좀 더 넣는다던가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요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즉 부모 클래스에서 틀 만들고 세부적인 건 자식이 결정한다. 이거 결국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부모님이 낳아주고 속 안에 있는 자아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커가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터라고 하고 방문자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들을 그들이 작동하는 객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클래스들의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의 클래스로 구성하는 패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분리된 처리 기능들은 각 클래스들을 방문, 비짓해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은 구조는 그대로 기능만 추가하겠다라는 거. 방문해서 기능을 추가할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 집이나 뭐 이런 데도 방문을 하실 거고 그 적절한 보험을 판매하려고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클래스 데이터 구조로부터 처리 기능을 분리를 하고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클래스의 메서드가 각각의 클래스를 돌아다니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객체의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기능만 따로 추가한다라던가 확장할 때 이 비지터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행위 패턴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외우시면 좋냐. 생성 패턴 5개와 구조 패턴 7개를 외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행위 패턴은 11개니까. 적은 걸 외워놓으면은 이게 생성이냐 행위냐 물어볼 때 그러면 내가 생성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게 아닌 게 이제 행위 패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좀 더 외워두셨으면 하는 것들은 이제 옵서버, 방문자, 빌더, 추상 팩토리, 싱글톤, 어댑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디자인 패턴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외워두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도 있고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까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지원 도구인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DE 요거 뭐예요? 개발에 꼭 필요한 환경인 거죠. 다양한 툴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제공하는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거나 테스트할 때 오류가 발생할 부분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통합 개발 환경에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클립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될 거고, 뭐 시어너라던가 뭐 파이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 개발 환경 IDE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엑스코드라고 하는 친구. 얘는 뭐 다 가능하죠. 뭐 C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C샵도 가능하고. 자, 근데 얘는 이제 그 플랫폼이 그 맥, 아이폰 요쪽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맥 OS를 사용한다라는 특징. 이 비주얼 스튜디오랑 이 리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윈도우에서 사용이 호환이 많이 되니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글사에서 개발한 자바하고 C++를 지원을 하고 윈도우나 뭐 리눅스나 맥OS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한 그 환경인 거고 IDEA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JSP, PHP, Go, 코틀린 이런 언어들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개발 환경 그 도구들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빌드 도구는 무엇이냐라는 건 거죠. 빌드 도구는 우리가 그 소스 코드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 도구는 전처리 그리고 컴파일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며,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파일에 앞서가지고 코드에 삽입된 주석들을 제거를 하고 매크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매크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빌드 도구로는 엔트, 메이븐, 그래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며 각각 이제 고유한 특징들과 장점들을 가지는데, 우리 이 친구들 잠깐 보고 갈까요? 자, ANT.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개발을 했느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을 했고요. 자바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빌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이 없어요. 자, 이에 반해 우리 메이븐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이제 요 엔트의 대안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의존성을 설정하여 라이브러리를 관리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엔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규칙과 표준이 존재하고 예외 사항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스 도커가 요 엔트와 메이븐을 보완해서 개발을 했고요. 얘의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공식 빌드 도구입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그루비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를 기반으로 여러 언어들의 이제 장점을 모아가지고 만든 동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개발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서버 개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을 구현할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탑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와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봤었는데, 와스가 뭐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미들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서버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생성해주는 중간 서버입니다. 얘도 혹시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작성해볼까요? 얘 중요해요, 와스. 자,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DB 조회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웹서버에 보내주는 그런 이제 뇌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요 와스인 거고요. 우리 이제 웹서버는 정적인 파일, 우리 아파치, HTML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와스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자바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JSP, 뭐 스프링, 그래서 톰캣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와스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DB라고 하는 친구는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저장하고 하는 친구. 그래서 오라클이라던가 MySQL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들이고, 예시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나의 주문 내역을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웹서버가 이야기를 하겠죠. 정적인 페이지는 내가 보여줄게. 동적인 정보는 와스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와스가 주문 내역은 이런 것들이고 주문 내역은 이제 어떤 것들인지 DB한테 물어보고 JSP로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전달하고 DB에서는 이제 그 내역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5월 1일에 라면을 산 기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와스는 동적 웹페이지 생성을 담당을 하는 친구, 웹서버는 정적하는 친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버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바, JS, 파이썬, PHP, 루비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해당 언어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며 스프링, 자바, 노드.js는 JS, 그리고 장고는 파이썬, 그리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PHP, 루비 온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루비 이렇게 두 개가 매칭되어 가지고 이어지는데 얘는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죠. 지금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얼마나 보기로 내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칭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네들도 그냥 쓱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프레임워크가 뭔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가 뭐다? 해당 언어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도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친구이고요.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비동기 입출력 처리라던가 이벤트 위주의 높은 처리 성능을 갖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입출력이 빈번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친구. 장고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 컴포넌트 재사용과 플러그인화를 강조를 해가지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친구. 그리고 코드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P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서 인터페이스가 간편하고 서버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친구. 루비 온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루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서 테스트를 위한 웹서버를 지원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단순화 자동화시켜가지고 코드 길이가 짧아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게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종류까지 살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치 프로그램과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 배치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작업들을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는 대용량 데이터, 자동화, 견고성, 안전성, 신뢰성, 성능 등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춰야 하며 대용량 데이터는 왜 필요하냐?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전달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 거고 자동화는 우리 미리 정해진 작업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 견고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들로 인해 중단되는 일 없이 이 배치가 수행이 되어야 하고 안전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오류가 언제 발생을 했는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위치, 시간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능적인 면인 거죠. 지정된 시간 내에 얘네들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배치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았고 우리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얘는 배치 작업, 일괄 처리 작업이
설정된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해주는 도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 잡을 이용해가지고 잡 스케줄러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이 배치 스케줄러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프링 배치, 두 번째 쿼츠, 그리고 마지막 크론입니다. 자, 우리 스프링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건데 로그 관리, 추적, 트랜잭션 관리, 작업 처리, 통계, 작업 재시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쿼츠라고 하는 친구는 얘도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일괄적인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고요. 얘는 수행할 작업과 수행 시간을 관리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일괄 처리 작업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친구. 그리고 우리 요 크론이라고 하는 친구는 리눅스의 기본 스케줄러 도구인데 우리 크론템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죠. 이런 배치 프로그램이 왜 자동적으로 일괄적인 작업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 매월 15일이나 이럴 때 급여가 들어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급여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건 거고, 그리고 매일 12시에는 로그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백업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직접 새벽에 이걸 옮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는 그런 식의 자동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친구는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작업을 언제 실행할지 자동으로 예약하고 관리하는 도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고, 우리 요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이 명령어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크론템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예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업 예약을 어떻게 하느냐? 작업 예약을 작성을 할 때는 몇 분이냐 이거 그리고 몇 시냐, 그리고 몇 일이냐, 그리고 몇 요일이냐, 그리고 몇 월이냐, 그리고 몇 요일이냐,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총 6개가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만약에 요 분에 올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올 수 있겠어요?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올 수 있겠죠. 우리 분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시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24시 그걸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23까지 작성이 될 수 있고 1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며칠인지인데 우리 최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31일까지라는 숫자가 올 수 있으며 월은 우리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요일은 0부터 6까지 사용이 되는데 0이 이제 일요일, 1이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6이 마지막 토요일이 되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어 조합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우리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30분, 1시
그리고 25일 월은 뭐 4월, 9월 요일은 상관없이 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분에 해당하는 친구가 요거, 시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거, 일에 해당하는 친구가 요거, 월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거, 요일에 해당하는 친구는 요거, 명령어는 에코핑인 겁니다. 얘를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자, 1시 30분인 거잖아요. 1시 30분 언제? 자, 4월 9월에 25일 1시 30분에 요일은 이제 상관없이 이게 요 기호는 분, 시, 일, 월, 요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매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요일마다 어떤 요일이든 상관없이 에코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핑 날리겠다라는 거거든요. 핑을 출력하겠다. 자, 이런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이런 예시로 인해 지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기능을 통합을 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기업 환경에 맞게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패키지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 요구사항을 70% 이상 충족시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얘는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용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와 비교를 해가지고 안정성, 라이선스, 생산성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면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게 좋대요? 기능 요구사항을 70% 이상 충족시키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우리 얘와 비교를 해가지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모든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 가능하겠죠.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서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검증된 상태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업계 표준을 준용하지만 이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라이선스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이 라이선스 판매자가 갖고 있게 되는 건 거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갖고 있게 되겠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패키지 소프트웨어하고 대응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냥 구입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그 사업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 회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회사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개발을 위한 인력과 시간 절약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 자, 얘는 이제 호환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장을 할 수 없죠. 왜? 구입한 거니까. 근데 얘는 이 회사에 맞게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설계 단계부터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호환성을 개발했을 거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얘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결함이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4장 확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